뉴스공장은 다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다큐 한 편이 KBS 광복절 특집으로 방영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그 감독님을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다큐 제목이 헤로니모 쿠바 혁명에서 싸운 한인.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 주제죠.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전 후석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미네소타 출생. 네. 아버지가 그때 거기서 공부를 하시다가 오. 서울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국적이 지금 미국.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미국 네. 국적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쭉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그런 거 지금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미국에서 출생해서 네. 4살 때 한국에 와서 네. 여기서 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갔습니다. 아, 그럼 못하면 안 되죠. 네. 모국어입니다. 못하면 혼나죠.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헤로니모를 완성되기 전에 다른 모처에서 제가 다큐 관심이 많거든요. 네. 네. 봤어요. 근데 굉장히 색다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쿠바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카스트로 체게바라, 예, 영화에 나온 사람들이죠. 이분들과 함께 쿠바 혁명을 위해서 뛰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사연을 접하시게 된 거예요? 이 헤로니모임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존재를 알게 된 경위는 제가 4년 전에 이제 뉴욕에서 일을 하다가 예. 쿠바에 배낭여행을 갔어요. 예.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갔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는데 택시 탄 그 기사가 이제 아시안계 여성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혹시 중국 분이신가? 중국 분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긴 한인 후손 4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세대. 네.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쿠바 혁명에 싸우셨고 할아버지가 여기 애니깽 농장에. 네, 그래서 그 부분 딸을 만나면서 이걸 우연히 완전 아무리 계획 없이 이 소위 그 헤로니모의 증증손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헤로니모의 따님이시고요. 네. 그 헤로니모 아버님이 이제 독립유공자 임천택 선생님이신데 임천택의 손녀죠. 한인들이 쿠바로 이민을 갔었어요, 그렇게? 네, 이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실. 네, 1905년에 대한제국 시절 때 예. 천여 명의 조선인이 이제 제물포에서 멕시코 유카탄에 이제 지상 낙원이 있다. 속아서 갔죠. 속아서 갔죠. 예. 그래서 속아가지고 거기 강제노동하다가 많은 분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 후손들이 네. 거기서 또 쿠바까지 이동을 한 거거든요. 네, 1921년, 98년 전에. 근데 그 중에서 이 헤로니모라는 쿠바 이름을 가진 이분이 당시에 그 피델 카스트로 네. 전설적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뛰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분은 쿠바에서 태어나신 한인이신데 그래서 한인 2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당시 쿠바에 있던 한인들이 받던 취급이 굉장히 노동자로서 낮았겠죠, 당연히. 2등, 3등 시민 네. 취급을 받으니까 더군다나 식민지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네. 그리고 조국도 없고 자기네들을 나라가 없는 거죠, 아예. 그렇죠. 그래서 헤로니모는 이제 쿠바에서 태어나서 나도 이제 다른 쿠바인들처럼 평등하고 싶다. 평등해지고 싶다. 이런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 최초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최초로. 동기 동창이 피델 카스트로였어요. 네. 여기 무슨 예를 들어서 혁명군을 조직했는데 거기 뛰어든 게 아니라 아니요. 만나서 그렇게 제 말은 동기가 네. 대학을 들어갔더니 네. 대학생 카스트로를 만나고요. 네. 대학생 카스트로. 네. 동창생이었군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동창생이니까 네. 거기서 나름의 지위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변화를 갈망하던 대부분의 이제 세대들이 이제 어린 세대였기 때문에 당시 바티스타라는 독재자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친미 정권이 이제 들어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맞서서 피델 카스트로 등을 도와서 대부에 나오죠, 2에. 네, 그래서 도시 게릴라. 네.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랑 체게바라는 이제 시에라 마에스트라는 산에서 정글에서 이제 쿠바 혁명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도시에서 비밀 조직이 있었어요. 비밀 조직에서 활동한 사람이 헤로니모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냥 그 시대에 동시대를 살았고 동창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올린 거냐 아니면 이분이 실제 이 소위 이제 쿠바 혁명의 한 사람의 주역으로 혁명 후에 네. 그 카스트로 체제가 될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고위직을 했다든가 네. 그렇게 인정받았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네, 실제 헤로니모가 8개의 훈장을 받았어요, 쿠바에서. 그리고 많이 받았네요. 많이 받으시고 또 지금 묻히신 곳이 이제 쿠바의 현충원 같은 곳이요. 그러니까 쿠바 혁명자들 그 중에서도 고위 직책 차관급까지 산업부에서 이분이 차관급까지 하시거든요. 차관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공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인정받은 거네요.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저 사람하고 같이 했었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상대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거기서 차관을 했다. 네. 그러네요. 자료를 보니까 경찰청 인사 법무 담당관 한인 최초의 산업부 차관. 네. 최초이자. 그러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네. 우리나라에는 전혀 안 알려졌던. 사실 쿠바에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도 거의 안 알려져 있죠. 거의. 예. 네, 뭐 거의 없죠. 이 분야를 연구한 분들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흥미롭더라. 꼭 다큐를 찍어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구나. 네.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제가 워낙 재외동포의 삶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시겠죠. 정체성상.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주 출연하시는 김동석 대표님. 김동석 대표님 아세요? 뉴욕에 저도 살고 있어서. 뉴욕에서 활동하시니까. 네. 이제 몇 번 뵙고 인사도 드렸는데 그분이 갖고 계신 그런 재외동포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분이 그 일본을 로비 회사를 고용한다면 우리는 한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권 미국의 시민들 풀뿌리 시민들 자격으로 연대해서 유권자로서 미국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이 일본의 막강한 그 자금력, 로비력을 이기는 길이다. 실제로 그렇게 성공 사례가 있으시죠,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렇죠. 네, 거의 뭐 그쪽 분야에서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변화하시게 되신 계기가 이제 LA 폭동 사건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인들이 공통적으로 피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미국 시민인데 여기서는 우리를 이방인을 취급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졌던 그런 이중 정체성,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는 계기가 되어서 저는 또 대학교 졸업하고 뭐 연변에도 가서 잠깐 있었고. 연변에 또 왜 가셨어요? 뭐 연변 과기대에서 잠깐 봉사활동을 한 반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인턴을 하면서 이제 독일이나 뭐 브라질, 남아프리카 이런 데를 갈 때마다 늘 해외 밖에서 사는 한인들 그리고 그 후손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자기가 브라질인인가 한인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재외동포들의 삶이 참 중요하고 한국에서는 근데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부정적이거나 대체적으로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뭐 예전에는 그나마 미국 이민자들, 시민권자들에 대한 부러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쵸. 선망이나. 지금 그것도 거의 없어져 가지고 관심이 없죠.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사실 되게 혜택을 받고 운이 좋은 편이지만 뭐 중국 동포라든지 고려인들이라든지 뭐 제1교포라든지 아니면 남미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중앙아시아도 그래요. 중앙아시아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왜 국내에서는 이제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편협되든지 이렇게 충분히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그런 없을까? 여력도 없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라가. 그렇죠. 자기 먹고 사기도 바빠가지고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흩어졌구나. 나라가 힘이 없을 때. 또는 강제로 이주당했구나. 도망 다녔구나. 이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잘.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여력도 없었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일종의 경계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딱 발견하는 순간 꼭 다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셨구나. 네, 저는 그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배경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약간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쿠바에서 태어나서 쿠바 혁명에 참가하고 쿠바 정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었던 완전 100% 쿠바니였는데 이분이 1995년에 적성국가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초청되는 첫 번째 1호 외부인이 되거든요. 그때 광복 50주년 기념일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1995년. 그래서 그때 오시고 이분이 너무나 큰 감회가 있으셨대요. 그 주위 사람들 인터뷰를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네. 태어나서 그때까지 철저히 쿠바인이 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한국에서 부른 거야. 네. 예. 그래서 와가지고 한국을 봤어요.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왔고 쿠바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간 케이스고요. 와서 이분이 이곳이 바로 아버지가 떠났던 그 한국이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노력으로 아니면 나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구나. 그래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쿠바에 돌아가셔서 그때는 한인 정체성이나 공동체가 없어졌었거든요. 왜냐면 사회주의 안에서 이제 어떤 한 소수민족이 부각되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분이 생애 이제 돌아가시기 전 12년 동안 자신의 정말 모든 걸 희생해서 한인 공동체를 복원하는 작업을 네. 그때까지는 쿠바인으로 살려고 노력해서 차학까지 올랐다가 네. 그때 내가 한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 네. 그래서 나머지 여생을 한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썼다. 네. 이 스토리 정말. 네. 이야. 그러니까 100% 쿠바인이었다가 이제 다시 100% 한인의 정체성. 그래서 네. 그 분이 만든 한인 커뮤니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요즘에는 BTS 때문에 더 탄력을 받아서 어린 친구들이 BTS를 꼭 한인 아니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적응을 그렇죠. 그러니까 한인 어린 후손들은 지금 5세대, 6세대까지 있는데 그렇죠. 쿠바 같은 경우는 4세 이후에는 100% 다 혼혈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순혈 한국인이 한 명도 네,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 한국인도 친구들이 순혈 아니에요, 다 DNA 따져보면. 맞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들이 근데 학교에 가면은 가장 좋은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게 삼성 갤럭시를 들고 있고 가장 유행하는 음악들이 BTS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르겠죠. 그렇죠. 자기 뭐 25% 한국인인데 네. 그거에 대한 갑자기 자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네. 그렇게 4세대, 5세대 된 친구들은 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네네. 한국에서는 준비가 안 됐어요. 맞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그 재외동포 그런데 통해서 한국을 왔는데 네. 간혹 너는 이방인이잖아, 넌 한국인이 아니잖아. 그럴 때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요. 당연하죠. 네,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하고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 한국말을 전혀 못하면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에서 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는 하다못해 그 중국 교포만 하더라도 그래요. 굉장히 낮춰서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말을 제대로 하는데도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유태인을 자주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유태인 디아스포라. 네, 이 영화의 일환으로 제가 유태인 랍비를 찾아가서 유태인들한테 네. 당신들은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그렇게 정말 물었어요. 3,000년 동안 이렇게 네, 살려고 다녔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물어본 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태인과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태인 간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유태인의 정의를 축소할수록 이건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가 한인이라는 정의를 이제 축소시킬수록 결국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났을 때 내가 정통성 있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과연 되겠는 거예요. 그게 물론 뭐 이스라엘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갑자기 나라가 생겼고 그렇죠. 3,000년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건 있잖아요. 걔네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왜냐면 유태인들 모계 계승이니까 네, 네. 엄마만 유태인이면 계속 몇 분의 1이라도 네. 유태인으로 봐주니까 네. 흑인들도 모이고 백인들도 모이고 동양인들도 모이고 다 자기 유태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모였다고 하긴 하던데 그건 특수한 케이스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특수한 케이스고 하여튼 그쪽에 지혜를 빌어봤더니 네. 지혜할 건 별건 없네요. 좋은 말만 했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왜 더 축소시키냐 이거죠. 정책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하는 게 모국의 유태인 후손들을 해외에 사는 유태인들 후손들을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다 초청을 하죠. 네. 근데 이거를 위한 자금이 이제 자발적으로 전 세계 유태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모금을 해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체성 확립을 도와줄 수 있도록 외모와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요. 네. 근데 그거가 더 자유롭지 않나요? 그게 맞죠. 네. 네, 그게 맞는데 우리도 그 정도 나라가 되긴 됐어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볼. 네. 네, 본의 아니게 막 흩어져 갔던 사람들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갔나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예, 대부분은 강제로 가거나 뭐 나라가 없어 가거나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국내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습니다. 저도 여행 다니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분들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내가 4분의 1 한국인이다. 그럼요. 그럼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싶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럴 때가 되긴 됐다 싶어요. 근데 타이밍은 정세현 전 장관님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민주평통 부의장인데 이제 뭐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고 정 장관님 한번 만나보세요. 아마 민주평통이 쿠바에도 지부를 내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나마 관련 있는 정부 부처를 생각해보니까 민주평통이에요. 네, 그렇죠. 그분을 어떻게 해보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걸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다큐가. 이 스토리는 훌륭한데 이 스토리만큼 다큐도 훌륭하게 나와야 될 텐데. 네. 광복절에 보고 판단해 주시죠. KBS 스페셜 15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15일 날 밤 10시에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압축 버전이고 풀 네. 버전은 따로 개봉하실 거죠. 네, 이제 저희 그 코넥트 픽처스라는 배급사를 감사하게 만나서 10월 말 뭐 11월 정도 이제 전국 개봉 저희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개봉이요?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큐 해봤을 때라는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와서 봐주세요.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제가 한 가지는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봤거든요. 물론 편집이 완성되기 전에 버전인데 거기에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정말 귀에 탁탁 꽂히게 흐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이소원 씨라고 하는 한국에서 잠깐 가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지금 변호사하고 계신 분이죠. 네. 예, 제가 하도 귀에 꽂혀가지고 찾아봤어요. 네. 그 노래가 아주 기가 막혀요. 네, 그렇죠. 인터넷에도 이소원 씨의 고향의 봄 찾아보면 나오는데 네.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영화보다 영화보다 그 네, 영화를 완성시켜 주셨죠. 영화를 완성 그걸로 절반 이상 완성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재능 기부해 주셨어요. 감독님 이제 가셔야 돼요. 오래 됐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자, 8월 15일 날 KBS 2TV입니까? 1TV입니까? 1TV입니다. 1TV에 네. 오후 10시입니다. 헤로니모 쿠바 혁명에서 싸운 한인 전우석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